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석유가 땅에서 콸콸 쏟아지는 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의 기술을 돈 주고 사겠다고 나선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건 석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폐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뽑아낸 기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한 공장, 이곳에 영국에서, 핀란드에서,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까지 사람들이 날아옵니다. 지저분한 폐비닐이 들어가면 24시간 뒤 맑고 투명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냄새도 그을음도 없이요. 쓰레기에서 기름을 뽑아 산유국에 판다고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이 어떻게 쓰레기에서 기름을 뽑아내는지 그 놀라운 기술의 비밀. 두 번째, 왜 석유가 넘쳐나는 산유국들이 한국 기술에 줄을 서는지 그 이유. 세 번째, 이 기술이 우리 경제와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미래 전망까지. 이 영상 하나면 한국이 왜 21세기 연금술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인류는 플라스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저렴한 플라스틱, 현대 문명의 필수품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플라스틱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재활용된다고요? 사실 기존의 재활용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플라스틱을 세척하고 파쇄해서 다시 녹이는 방식이에요. 이걸 물리적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종이를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재활용하면 처음보다 품질이 떨어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재활용할수록 점점 누렇게 변하고 약해집니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재활용을 반복할수록 물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묻은 비닐이나 여러 재질이 섞인 플라스틱은 아예 재활용이 안 돼요. 결국 소각되거나 땅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재활용률은 답보 상태입니다. 분리수거함에 열심히 버려도 상당 부분은 결국 태워지거나 묻힌다는 거예요. 태우면 뭐가 문제냐고요? 플라스틱을 태우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죠.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도 발생할 수 있고요. 묻으면요?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손자, 손녀의 손자, 손녀 세대까지 땅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직면한 플라스틱 팬데믹입니다. 플라스틱 없이는 못 살겠고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어요. 플라스틱이 문제라고요? 아니, 플라스틱은 원래 석유에서 왔잖아요. 그럼 다시 석유로 되돌리면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화학적 재활용의 시작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물리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예요. 품질이 떨어지고 한계가 있죠. 반면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 자체를 끊어서 처음 상태인 기름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쯤에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도시유전이라는 회사의 웨이브 정읍 공장. 이 공장은 연간 6,500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4,550톤, 리터로 환산하면 540만 리터의 재생 원료유를 뽑아냅니다. 수율이 무려 70%에 달해요. 쓰레기 100kg을 넣으면 70kg의 기름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시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 동안 나오는 비닐 쓰레기 있죠? 대략 1에서 2kg 정도 됩니다. 이걸 모아서 이 기술로 처리하면 약 700ml에서 1.4L의 기름이 나와요. 자동차 기름통에 넣을 수 있는 연료가 우리 집 쓰레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국 가정에서 나오는 폐 비닐을 다 모으면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삼성 KPMG라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규모가 약 1,20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에요. 16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장이 그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장만 봐도 2030년까지 열분의 처리 규모가 9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 단위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코카콜라병, 생수병, 과자 포장지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걸 만들 때 반드시 재활용된 원료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품질 재생유에 대한 수요가 폭발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죠. 실제로 지금 재생유는 일반 원유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걸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쓰레기에서 뽑은 기름이 진짜 석유보다 비싸게 팔린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자원 빈국이라는 약점이 혁신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석유 자원이 전혀 없어요. 산업의 혈액이라 불리는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죠. 이게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거나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한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역사책에 나오죠. 그런데 이 절박함이 오히려 창의성을 낳았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하니까요.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은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석유는 없지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넘쳐나잖아. 이걸 다시 석유로 바꿀 수 없을까? 비유를 들어볼게요. 케이크를 생각해보세요.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를 섞어서 케이크를 만들죠. 보통은 케이크를 다시 밀가루와 설탕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학적 재활용은 다릅니다. 케이크를 다시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로 새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은 원래 석유에서 왔어요. 그 분자 구조를 끊어내면 다시 석유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열분해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분해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기존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온도가 너무 높아야 했어요. 400도에서 800도까지 올려야 했거든요. 이 정도 고온을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또 화석연료를 태워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둘째, 품질 문제가 있었어요. 고온에서 급격히 분해하면 열 전달이 고르지 못해요. 일부는 타버리고 일부는 덜 분해돼서 끈적한 왁스 형태로 남습니다. 기계가 막히고 고장나는 거죠. 셋째, 환경 문제도 있었어요. 불완전하게 분해되면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분해 기술은 개념은 좋은데 실제로 돈이 되지 않는다, 상용화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시유전이라는 회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요? 불을 쓰지 않았어요. RGO, 영어로 Regenerated Green Oil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태우지 않고 저온에서 분자고리를 끊어낸다는 점입니다. 기존 방식이 800도였다면 이 기술은 250도에서 300도 사이에서 작동해요. 거의 3분의 1 수준의 온도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약간 과학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세라믹 파동 에너지라는 혁신 기술입니다. 전자레인지를 떠올려 보세요.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음식을 데울까요? 불로 가열하는 게 아니죠. 마이크로파라는 특수한 파동을 쏘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파가 음식 속에 물 분자만 골라서 진동시킵니다. 물 분자가 빠르게 흔들리면서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은 안 뜨거운데 음식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도시유전의 기술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기술의 심장은 특수하게 만든 세라믹 볼이에요. 작은 세라믹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라믹 소재를
250도에서 300도 사이로 가열하면 특정 파장의 파동 에너지가 나와요. 이 파동이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에 직접 작용합니다. 마치 전자레인지가 물 분자만 흔드는 것처럼 세라믹 파동은 플라스틱의 분자 결합만 골라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800도까지 온도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300도 미만에서도 분해가 일어납니다. 불에 태워 녹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끊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을음이나 냄새가 거의 없어요.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 기술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전처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존 재활용 공정은 폐플라스틱을 세척하고 말리고 잘게 부수는데 엄청난 비용을 씁니다.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깨끗이 씻어야 하고 물기가 있으면 완전히 말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RGO 공정은 오염된 비닐이나 수분,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을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파동 에너지가 플라스틱 분자에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기존 방식은 더러운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접어서 정리한 다음에야 옷장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 기술은 더러운 옷을 그냥 옷장에 던져 넣으면 자동으로 깨끗해지고 정리되는 거죠. 이게 비용 절감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기름의 품질이 다릅니다. 기존 열분해로 만든 기름은 왁스 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추가 정제가 필요했어요. 저금 난방유 수준이었죠. 그런데 RGO 기술로 만든 재생유는 왁스가 거의 없는 경질유예요. 추가 정제 없이도 바로 나프타 대체제나 산업용 연료로 쓸 수 있는 고순도입니다. 나프타가 뭐냐고요? 석유를 정제하면 여러 제품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나프타예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핵심 원료죠. 다시 말해 폐플라스틱에서 뽑은 기름으로 새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한순환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강소기업의 기술력과 대기업의 자본력이 만났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도시 유전 산업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이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도시유전이라는 회사는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에요. 하지만 세계 최초로 비연소 저온 열분해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대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은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를 짓고 있어요. 울산 ARC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 무려 1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목표는 연간 32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거예요. 정읍 공장의 50배 규모죠. LG화학은 또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초임계 열분해라는 기술인데 초임계 유체라는 게 있어요. 물을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만들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특수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의 물은 플라스틱 내부로 빠르게 침투해서 균일하게 분해시켜요. LG화학은 충남 당진에 연간 2만 톤 규모의 초임계 열분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정유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S오일과 GS칼텍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제 설비를 활용합니다. 폐플라스틱에서 뽑은 열 분해유를 원유와 섞어서 정제탑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휘발유, 경유, 나프타 같은 석유 제품이 나옵니다. 기존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새로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효율적이죠? 이렇게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을, 대기업은 대규모 생산을, 정유사는 기존 인프라 활용을 담당하면서 완벽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크레이션이라는 회사도 주목할 만해요. 이 회사는 열분해 플랜트 전문 기업인데요. 생산된 열분해유의 왁스를 제거하고 품질을 높이는 촉매 기술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에 140억 원 규모의 열분해 플랜트 14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죠. SK지오센트릭도 이 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이게 한국 도시 유전 산업의 강점이에요.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구조. 네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트렌드와 그린 프리미엄 시장의 형성입니다. 아까 그린 프리미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게 왜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쉽게 말하면 탄소세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만든 제품에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죠. 그래서 재생 원료로 만든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여기서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하면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런데 열분해 기술은 밀폐된 공간에서 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소 배출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열분해 방식은 소각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에서 최대 61%까지 줄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열분해유를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하면요, 원유를 채굴하고 정제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고려하면 최대 85%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생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에요. 탄소 크레딧이 붙은 프리미엄 상품이 되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애플, 구글,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쓸 때 일반 플라스틱을 쓸까요? 재생 플라스틱을 쓸까요? 당연히 재생 플라스틱이죠.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생유에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일반 원유보다 비싸도 사겠다는 기업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도시유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기술을 수출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우디는 석유가 넘쳐나죠. 그런데 왜 한국 기술을 사려고 할까요? 사우디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는 거죠. 석유만 파는 나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도시 유전 기술은 사우디에 3가지 가치를 제공합니다. 첫째, 폐기물 솔루션. 매립에 의존하던 쓰레기 처리를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둘째, 순환 경제 모델. 재생유를 석유화학 플랜트 원료로 다시 쓸 수 있죠. 셋째, 수소경제 연계. 열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청정수소도 생산할 수 있어요.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네움시티에 한국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한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약점을 기술로 극복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없으니까 만들었어요. 반도체 만들 실리콘이 없으니까 수입해서 가공 기술을 개발했고, 배 만들 철광석이 없으니까 수입해서 조선 기술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렸어요. 배터리 만들 리튬이 없으니까 수입해서 배터리 기술을 선도하게 됐죠. 이제 도시 유전이 그 역사에 한 줄을 더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으니까 쓰레기에서 석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해외 사례도 볼까요? 영국의 무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초인계 열분해 기술을 개발한 회사인데 LG화학이 이 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네스테라는 회사도 있어요. 세계 최대의 재생 디젤 생산업체죠. 이런 회사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반대로 한국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유전은 영국, 핀란드, 사우디에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고, 에코크레이션은 일본에 플랜트를 수출했어요. 기술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인증이 하나 있어요. ISCC 플러스라는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원료 수거부터 제품 생산, 판매까지 전 과정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요. 도시유전의 웨이브, 정읍공장이 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 시장에 수출하려면 이 인증이 필수거든요.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통과한 여건과 같은 거예요. 한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도시 유전 혁명은 4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가능해졌어요. 첫째, 자원 빈국이라는 절박함이 혁신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남들이 생각 못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스틱 배출량이 오히려 원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곧 기회였던 거죠. 셋째, 강소기업의 원천 기술과 대기업의 자본이 만났습니다. 혁신과 규모의 경제가 결합한 거예요. 넷째, 글로벌 탄소 중립 트렌드가 시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생긴 거죠.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료의 불확실성이에요. 가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은 온갖 이물질과 재질이 섞여 있거든요. 특히 PVC에 포함된 염소는 열 분해 유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설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도시유전의 RGO 기술이나 에코크레이션의 촉매 기술이 이걸 상당 부분 해결했지만 대규모 연속 공정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는 계속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어요. 최근 SK지오센트릭의 울산 ARC가 완공 시점을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했거든요. 고금리, 건설비 상승, 석유화학 시황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부는 2030년까지 열분해 처리 비중을 1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열분해율을 정유공정에 투입하는 실증도 허용했고요. 앞으로 수년 내에 울산, 여수, 당진, 정읍 등지의 도시 유전들이 본격 가동되면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기술 수출국으로, 쓰레기 배출국에서 자원순환 선도국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헹궈서 버리면 재활용률이 올라가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원료 품질이 나쁘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소비자의 관심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정부의 정책을 바꾸니까요.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기후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쓰레기를 금으로 바꾸는 21세기 연금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폐플라스틱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언젠가 자동차 연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석유가 땅에서 콸콸 쏟아지는 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의 기술을 돈 주고 사겠다고 나선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건 석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폐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뽑아낸 기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한 공장, 이곳에 영국에서, 핀란드에서,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까지 사람들이 날아옵니다. 지저분한 폐비닐이 들어가면 24시간 뒤 맑고 투명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냄새도 그을음도 없이요. 쓰레기에서 기름을 뽑아 산유국에 판다고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이 어떻게 쓰레기에서 기름을 뽑아내는지 그 놀라운 기술의 비밀. 두 번째, 왜 석유가 넘쳐나는 산유국들이 한국 기술에 줄을 서는지 그 이유. 세 번째, 이 기술이 우리 경제와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미래 전망까지. 이 영상 하나면 한국이 왜 21세기 연금술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인류는 플라스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저렴한 플라스틱, 현대 문명의 필수품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플라스틱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재활용된다고요? 사실 기존의 재활용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플라스틱을 세척하고 파쇄해서 다시 녹이는 방식이에요. 이걸 물리적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종이를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재활용하면 처음보다 품질이 떨어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재활용할수록 점점 누렇게 변하고 약해집니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재활용을 반복할수록 물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묻은 비닐이나 여러 재질이 섞인 플라스틱은 아예 재활용이 안 돼요. 결국 소각되거나 땅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재활용률은 답보 상태입니다. 분리수거함에 열심히 버려도
상당 부분은 결국 태워지거나 묻힌다는 거예요. 태우면 뭐가 문제냐고요? 플라스틱을 태우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죠.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도 발생할 수 있고요. 묻으면요?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손자, 손녀의 손자, 손녀 세대까지 땅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직면한 플라스틱 팬데믹입니다. 플라스틱 없이는 못 살겠고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어요. 플라스틱이 문제라고요? 아니, 플라스틱은 원래 석유에서 왔잖아요. 그럼 다시 석유로 되돌리면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화학적 재활용의 시작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물리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예요. 품질이 떨어지고 한계가 있죠. 반면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 자체를 끊어서 처음 상태인 기름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쯤에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도시유전이라는 회사의 웨이브 정읍 공장. 이 공장은 연간 6,500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4,550톤, 리터로 환산하면 540만 리터의 재생 원료유를 뽑아냅니다. 수율이 무려 70%에 달해요. 쓰레기 100kg을 넣으면 70kg의 기름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시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 동안 나오는 비닐 쓰레기 있죠? 대략 1에서 2kg 정도 됩니다. 이걸 모아서 이 기술로 처리하면 약 700ml에서 1.4L의 기름이 나와요. 자동차 기름통에 넣을 수 있는 연료가 우리 집 쓰레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국 가정에서 나오는 폐 비닐을 다 모으면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삼성 KPMG라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규모가 약 1,20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에요. 16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장이 그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장만 봐도 2030년까지 열분의 처리 규모가 9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 단위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코카콜라병, 생수병, 과자 포장지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걸 만들 때 반드시 재활용된 원료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품질 재생유에 대한 수요가 폭발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죠. 실제로 지금 재생유는 일반 원유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걸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쓰레기에서 뽑은 기름이 진짜 석유보다 비싸게 팔린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자원 빈국이라는 약점이 혁신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석유 자원이 전혀 없어요. 산업의 혈액이라 불리는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죠. 이게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거나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한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역사책에 나오죠. 그런데 이 절박함이 오히려 창의성을 낳았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하니까요.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은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석유는 없지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넘쳐나잖아. 이걸 다시 석유로 바꿀 수 없을까? 비유를 들어볼게요. 케이크를 생각해보세요.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를 섞어서 케이크를 만들죠. 보통은 케이크를 다시 밀가루와 설탕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학적 재활용은 다릅니다. 케이크를 다시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로 새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은 원래 석유에서 왔어요.
그 분자 구조를 끊어내면 다시 석유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열분해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분해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기존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온도가 너무 높아야 했어요. 400도에서 800도까지 올려야 했거든요. 이 정도 고온을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또 화석 연료를 태워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둘째, 품질 문제가 있었어요. 고온에서 급격히 분해하면 열 전달이 고르지 못해요. 일부는 타버리고 일부는 덜 분해돼서 끈적한 왁스 형태로 남습니다. 기계가 막히고 고장나는 거죠. 셋째, 환경 문제도 있었어요. 불완전하게 분해되면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분해 기술은 개념은 좋은데 실제로 돈이 되지 않는다, 상용화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시유전이라는 회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요? 불을 쓰지 않았어요. RGO, 영어로 Regenerated Green Oil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태우지 않고 저온에서 분자고리를 끊어낸다는 점입니다. 기존 방식이 800도였다면 이 기술은 250도에서 300도 사이에서 작동해요. 거의 3분의 1 수준의 온도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약간 과학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세라믹 파동 에너지라는 혁신 기술입니다. 전자레인지를 떠올려 보세요.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음식을 데울까요? 불로 가열하는 게 아니죠. 마이크로파라는 특수한 파동을 쏘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파가 음식 속에 물 분자만 골라서 진동시킵니다. 물 분자가 빠르게 흔들리면서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은 안 뜨거운데 음식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도시유전의 기술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기술의 심장은 특수하게 만든 세라믹 볼이에요. 작은 세라믹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라믹 소재를 250도에서 300도 사이로 가열하면 특정 파장의 파동 에너지가 나와요. 이 파동이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에 직접 작용합니다. 마치 전자레인지가 물 분자만 흔드는 것처럼 세라믹 파동은 플라스틱의 분자 결합만 골라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800도까지 온도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300도 미만에서도 분해가 일어납니다. 불에 태워 녹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끊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을음이나 냄새가 거의 없어요.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 기술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전처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존 재활용 공정은 폐플라스틱을 세척하고 말리고 잘게 부수는데 엄청난 비용을 씁니다.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깨끗이 씻어야 하고 물기가 있으면 완전히 말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RGO 공정은 오염된 비닐이나 수분,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을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파동 에너지가 플라스틱 분자에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기존 방식은 더러운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접어서 정리한 다음에야 옷장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 기술은 더러운 옷을 그냥 옷장에 던져 넣으면 자동으로 깨끗해지고 정리되는 거죠. 이게 비용 절감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기름의 품질이 다릅니다. 기존 열분해로 만든 기름은 왁스 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추가 정제가 필요했어요. 저금 난방유 수준이었죠. 그런데 RGO 기술로 만든 재생유는 왁스가 거의 없는 경질유예요. 추가 정제 없이도 바로 나프타 대체제나 산업용 연료로 쓸 수 있는 고순도입니다. 나프타가 뭐냐고요? 석유를 정제하면 여러 제품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나프타예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핵심 원료죠. 다시 말해 폐플라스틱에서 뽑은 기름으로 새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한순환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강소기업의 기술력과 대기업의 자본력이 만났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도시 유전 산업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이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도시유전이라는 회사는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에요. 하지만 세계 최초로 비연소 저온 열분해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대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은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를 짓고 있어요. 울산 ARC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
무려 1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목표는 연간 32만 톤의 폐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거예요. 정읍 공장의 50배 규모죠. LG화학은 또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초임계 열분해라는 기술인데 초임계 유체라는 게 있어요. 물을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만들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특수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의 물은 플라스틱 내부로 빠르게 침투해서 균일하게 분해시켜요. LG화학은 충남 당진에 연간 2만 톤 규모의 초임계 열분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정유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S오일과 GS칼텍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제 설비를 활용합니다. 폐플라스틱에서 뽑은 열 분해유를 원유와 섞어서 정제탑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휘발유, 경유, 나프타 같은 석유 제품이 나옵니다. 기존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새로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효율적이죠? 이렇게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을, 대기업은 대규모 생산을, 정유사는 기존 인프라 활용을 담당하면서 완벽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크레이션이라는 회사도 주목할 만해요. 이 회사는 열분해 플랜트 전문 기업인데요. 생산된 열분해유의 왁스를 제거하고 품질을 높이는 촉매 기술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에 140억 원 규모의 열분해 플랜트 14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죠. SK 지오센트릭도 이 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이게 한국 도시 유전 산업의 강점이에요.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구조. 네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트렌드와 그린 프리미엄 시장의 형성입니다. 아까 그린 프리미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게 왜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쉽게 말하면 탄소세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만든 제품에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죠. 그래서 재생 원료로 만든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여기서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폐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런데 열분해 기술은 밀폐된 공간에서 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소 배출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열분해 방식은 소각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에서 최대 61%까지 줄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열분해유를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하면요. 원유를 채굴하고 정제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고려하면 최대 85%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생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에요. 탄소 크레딧이 붙은 프리미엄 상품이 되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애플, 구글,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쓸 때 일반 플라스틱을 쓸까요? 재생 플라스틱을 쓸까요? 당연히 재생 플라스틱이죠.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생유에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일반 원유보다 비싸도 사겠다는 기업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도시유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기술을 수출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우디는 석유가 넘쳐나죠. 그런데 왜 한국 기술을 사려고 할까요? 사우디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는 거죠. 석유만 파는 나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도시 유전 기술은 사우디에 세 가지 가치를 제공합니다. 첫째, 폐기물 솔루션. 매립에 의존하던 쓰레기 처리를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둘째, 순환 경제 모델. 재생유를 석유화학 플랜트 원료로 다시 쓸 수 있죠. 셋째, 수소경제 연계. 열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청정수소도 생산할 수 있어요.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네움시티에 한국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한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약점을 기술로 극복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없으니까 만들었어요. 반도체 만들 실리콘이 없으니까 수입해서 가공 기술을 개발했고, 배 만들 철광석이 없으니까 수입해서
조선 기술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렸어요. 배터리 만들 리튬이 없으니까 수입해서 배터리 기술을 선도하게 됐죠. 이제 도시 유전이 그 역사에 한 줄을 더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으니까 쓰레기에서 석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해외 사례도 볼까요? 영국의 무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초인계 열분해 기술을 개발한 회사인데 LG화학이 이 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네스테라는 회사도 있어요. 세계 최대의 재생 디젤 생산업체죠. 이런 회사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반대로 한국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유전은 영국, 핀란드, 사우디에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고 에코크레이션은 일본에 플랜트를 수출했어요. 기술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인증이 하나 있어요. ISCC 플러스라는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원료 수거부터 제품 생산, 판매까지 전 과정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요. 도시유전의 웨이브, 정읍공장이 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 시장에 수출하려면 이 인증이 필수거든요.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통과한 여건과 같은 거예요. 한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도시 유전 혁명은 4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가능해졌어요. 첫째, 자원 빈국이라는 절박함이 혁신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남들이 생각 못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스틱 배출량이 오히려 원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곧 기회였던 거죠. 셋째, 강소기업의 원천 기술과 대기업의 자본이 만났습니다. 혁신과 규모의 경제가 결합한 거예요. 넷째, 글로벌 탄소 중립 트렌드가 시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생긴 거죠.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료의 불확실성이에요. 가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은 온갖 이물질과 재질이 섞여 있거든요. 특히 PVC에 포함된 염소는 열 분해유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설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도시유전의 RGO 기술이나 에코크레이션의 촉매 기술이 이걸 상당 부분 해결했지만 대규모 연속 공정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는 계속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어요. 최근 SK지오센트릭의 울산 ARC가 완공 시점을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했거든요. 고금리, 건설비 상승, 석유화학 시황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부는 2030년까지 열분해 처리 비중을 1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열분해유를 정유공정에 투입하는 실증도 허용했고요. 앞으로 수년 내에 울산, 여수, 당진, 정읍 등지의 도시 유전들이 본격 가동되면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기술 수출국으로, 쓰레기 배출국에서 자원순환 선도국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헹궈서 버리면 재활용률이 올라가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원료 품질이 나쁘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소비자의 관심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정부의 정책을 바꾸니까요.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기후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쓰레기를 금으로 바꾸는 21세기 연금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폐플라스틱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언젠가 자동차 연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